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한국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네, 요즘 뭐랄까 일하는 방식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 변화 속에서 법은 과연 현실을 어떻게 따라잡고 있을지 좀 궁금했는데요. 네, 그런 고민들이 사실 이 판결들 안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복지 포인트가 월급이냐, 아니면 앱으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냐, 뭐 이런 거요. 네, 또 오래전 일로 해고할 수 있는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 네, 맞아요. 그런 법원의 답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판결들을 통해서 좀 복잡한 노동법의 세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판결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의 대가는 뭐고 또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 이런 법원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거든요. 하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헌재 결정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무게감 있는 판단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법적 기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엿볼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업무 환경이나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할 때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복지 포인트입니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이 포인트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걸 과연 월급처럼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용돈 같은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 임금이라면 네.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돼서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까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 임금이 아니다.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법적인 설계 자체가 좀 달랐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 제도라는 게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는데요. 네. 이 법에서는 애초에 임금을 복지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아, 법 만들 때부터.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부터 급여와는 다른 성격의 혜택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했다는 거죠. 아하, 시작부터 법적으로 이건 월급 아님이라고 선을 그어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크다고 봤습니다. 사용 방식이요? 네. 복지 포인트는 쓸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고 여행, 건강, 문화생활 이런 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1년 안에 안 쓰면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월급 받아서 어디든 자유롭게 쓰고 저축도 하는 그런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용처가 제한된 일종의 바우처에 가깝다고 본 거죠. 아,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지급 방식도 좀 달랐습니다. 보통 연초에 포인트를 일괄 배정하는데 이건 근로자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대가라기보다는 대가가 아니다. 네, 앞으로 1년간 이런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약속이나 자격 부여에 가깝다고 봤어요. 아, 권리 같은 거네요, 그럼. 임금 지급으로 보긴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노사 양측이나 정부 통계에서도 이걸 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고요. 그런데 법원 내에서도 이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었죠.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네, 그 소수 의견은 복지 포인트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명칭이 복지일 뿐이지 회사 규정에 따라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실비 변상도 아니고요. 아, 이름만 복지지 사실상 월급의 일부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근무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거나 이미 임금으로 인정되는 근속수당, 가족수당과 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 이름표만 다를 뿐 내용물은 비슷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용처 제한이 있더라도 직원 전용 쇼핑몰 같은 곳에서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면 네네. 이건 실질적인 재산이익을 주는 금품 지급과 다를 바 없다고 봤습니다. 요즘 온라인 결제 수단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긴 요즘 포인트도 거의 현금처럼 쓰니까요. 맞아요. 더 중요한 지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도입 배경이었습니다.
도입 배경이요? 네, 과거에 수당형태로 주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복지 포인트로 전환한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형식만 바꿨지 실질은 임금인데 이걸 임금으로 보지 않으면 회사가 임금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고요. 체불 시 처벌이나 우선 변제 같은 거요. 와, 정말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법적으로는 임금이 아니라고 정리됐지만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좀 월급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체감은 다를 수 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판결이 당신의 복지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바꿨을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은 기술 발전이 던진 질문입니다. 타다 운전기사 사건인데요. 아, 네. 유명한 사건이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받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법적으로 이들을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인 독립계약자로 봐야 할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느냐 마느냐가 갈리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근로자면 보호를 받고 아니면 못 받는 거니까요. 대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타다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플랫폼 운영사, 당시 VNC였죠. 판결문에서는 A 회사라고 나오는데 그 회사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아, 근로자다. 네.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종속관계요?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약서상 명칭은 프리랜서였지만 법원은 그 이면의 실질적인 업무 방식을 깊게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아, 계약서보다 실제 일하는 모습이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본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업무 지휘 감독입니다. 지휘 감독? 네. 운전 업무의 내용, 방식, 절차, 심지어 위반 시 제재까지 사실상 플랫폼 운영사가 앱, 교육자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다 정하고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아, 회사가 다 정해줬군요. 그렇죠. 운전기사가 스스로 운행 방식이나 요금을 정할 수 없었고 출퇴근이나 운행 기록 같은 것들이 앱을 통해 계속 보고되고 관리되었죠. 앱으로 다 관리가 되는군요. 네, 운전기사를 보낸 협력업체는 그냥 서류상 관리만 했을 뿐 실질적인 지휘는 플랫폼 운영사가 했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럼 앱이 사실상 관리자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렇죠. 두 번째 축은 독립성 부족입니다. 독립성 부족이요? 네, 운전기사들은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최종 배차는 회사가 결정했고 배차가 되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묶였습니다. 선택권이 있긴 했지만 제한적이었다. 네, 호출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페널티가 따르니 실질적인 자유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아, 불이익이 있으니까. 네, 또한 자기 차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회사 차를 이용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일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업하다 손해볼 위험도 회사가 부담했고요. 자기 사업이 아니었네요, 사실상. 그렇죠.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독립적인 사업자라기보다는 회사의 지휘 아래 일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보수는 어땠나요? 건당 수수료 방식이면 독립계약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급은 없었지만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근로의 대가, 즉 임금 성격이 강하다고 봤습니다. 시간 비례면 임금 성격이 짙죠. 네. 세금을 사업소득세로 냈다는 점 등은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결국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진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법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했죠. 앞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비슷한 플랫폼 노동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겠어요. 당신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거나 플랫폼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 판결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정의라는 큰 주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나 절차적 기한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과관계랑 시효 문제군요. 먼저 건강 문제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을 앓았던 분이 계셨는데 몇 년 뒤 다른 부위에 또 뇌경색이 와서 사망했어요. 이 두 번째 뇌경색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 업무상 뇌경색과
이후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관계가 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요? 네, 시간 간격도 있고 뇌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했지만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 거죠. 어떤 연결고리를 본 건가요? 핵심 근거는 의학적 연관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뇌경색 병력 자체가 두 번째 뇌경색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고, 특히 이분의 경우 심장 문제로 인한 뇌경색, 그러니까 심장성 뇌경색증으로 추정됐는데 이건 재발 위험이 원래 높은 유형이거든요. 아, 원래 재발이 잘 되는 병이었군요. 네, 즉 첫 번째 발병을 유발했던 근본적인 건강 문제가 두 번째 발병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처음 발병했던 그 병 자체가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었다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뇌경색으로 인해 오랫동안 누워 지내고 운동을 못하면서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도 두 번째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후유증 영향도 인정했군요. 네, 뇌의 다른 부위, 그러니까 좌뇌에서 우뇌로 발생 부위가 달랐다는 점만으로는 이 연결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봤고요. 심장 문제로 인한 뇌경색은 원래 다른 혈관 영역에도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참고했습니다. 최초의 업무상 질병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시간이 흐르고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겨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이네요. 그렇죠. 인과관계의 폭을 넓게 본 거죠. 다음은 절차 문제입니다. 교원 징계 사건인데요. 징계가 한번 취소됐다가 다시 징계를 할 때 혹시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는 시간 제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판결은 두 종류의 시간 제한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두 종류요? 네, 하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따지는 징계 사유 시효이고요. 다른 하나는 징계 취소 후 다시 징계할 때까지의 재징계 기한입니다. 아,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먼저 징계 사유 시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년 안에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2년 안의 시작. 이건 엄격한가요? 네, 이건 아주 엄격한 기한입니다. 만약 처음 징계 요구가 이 2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그 징계가 취소되고 다시 징계를 하더라도 이 2년 시효 요건은 이미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아, 최초 시작 시점이 중요하군요. 그럼 재징계 기한은 뭔가요? 그건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재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3개월 안에 끝내라. 네. 그런데 대법원은 이 3개월 규정을 훈시적 규정이라고 봤습니다. 훈시적 규정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뭐랄까, 가급적 빨리 하세요라는 권고사항이지 이걸 꼭 지켜야만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지키면 좋지만 못 지켰다고 무효는 아니다. 그렇죠. 이걸 못 지켰다고 해서 재징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한정 시간을 끌 수는 없겠지만 3개월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절차 전체가 위법해지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징계를 시작하는 건 2년 안에 엄격하게 해야 하지만 취소 후 다시 마무리하는 건 3개월이 권장사항일 뿐 필수 마감 시한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절차의 신속성과 당사자의 권리 구제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민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이 해고는 부당하니 직원을 복직시키세요라고 명령했는데 회사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네, 이럴 때 문제가 생기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벌금처럼 돈을 내게 하는 건데 혹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또 돈을 내게 하는 이중처벌은 아닐지, 네, 그런 논란이 있었죠. 또 회사의 재산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거고요. 합헌이군요. 어떤 이유에서죠? 크게 두 가지 논점에서 합헌이라고 봤는데요. 첫째,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중처벌이 아니다. 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잘못, 그러니까 부당해고에 대한 벌이 아니라 앞으로 명령을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 목적이 다르군요. 처벌이 아니라 이행 확보. 그렇죠.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 확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 불이행 시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라
말을 듣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표현이네요. 둘째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을 내는데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물론 돈을 내야 하니 재산권 제한은 맞지만 그게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과도하지 않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제도는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 분장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 공익 목적? 네, 이행강제금 같은 압박 수단이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버티면서 소송을 길게 끌 유인이 커지겠죠. 그렇죠. 시간 끌기 작전 같은 거요. 그러면 구제 명령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액수. 최대 2천만 원이죠. 횟수는 연 2회, 기간은 최장 2년. 이렇게 상한선이 있고 네. 회사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부당한 부과를 막을 길도 열려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안전장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결국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이 회사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그냥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실효성 확보 시단이죠. 자, 오늘 복지 포인트부터 플랫폼 노동자, 질병의 인과관계, 징계 시효, 그리고 이행강제금까지 정말 다양한 판결들을 통해 노동법의 여러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과 권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다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라서요. 오늘 우리는 법이 어떻게 현실의 변화, 특히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따라잡으려 애쓰는지 여러 판결을 통해 엿봤습니다. 네, 복지 포인트처럼 기존 제도의 해석을 두고 고민하기도 하고 플랫폼 노동처럼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기도 했죠.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법원의 판단이 항상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복지 포인트 판결처럼요. 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그만큼 그 사안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긴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와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하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인공지능이 동료가 되고 사무실 없는 근무가 일상이 되고 계약 형태는 더 파편화되는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임금, 근로자, 인과관계, 절차, 강제 집행에 대한 법의 기준들은 이런 미래의 변화 앞에서 어떤 새로운 질문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때 법은 또 어떤 답을 내놓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